우린 앞서 영상에서 고도 비만자들의 감량에 따른 대사량 감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7개월간 다이어트에 성공한 더 비기스트 루저 참가자들을 6년 뒤에 찾아갔더니 체중은 대부분 돌아와 있었는데 동일한 몸을 가진 사람들보다 매일 500kcal에 가까운 에너지를 덜 쓰고 있었어요. 심지어 총 대사량은 30주간의 다이어트 과정에서 800kcal가 떨어졌고 기초 대사량은 600kcal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이어트가 끝나고 6년 동안 휴식 대사량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93kcal가 더 떨어진 상태였고요. 이걸 기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의 대사량이 떨어진 이유는 심각한 근육량 감소 때문일 거야. 두 번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대사 적용 효과가 지나치게 컸던 이유는 감량폭이 너무 컸기 때문일 거야. 비만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킬로그램 정도 감량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대사량이 변하지는 않을 거야.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볼게요. 아쉽게도 해당 연구에서 근육량은 따로 측정되지 않았고 제지방량 데이터만 있어요. 제지방은 체지방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니까 한번 짚고 가볼게요. 제외하다, 빼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예요. 그래서 제지방은 우리 몸 전체 성분 중에서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킵니다. 근육을 포함한 단백질, 뼈, 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 연구에선 근육량을 따로 측정하지 않았기에 우린 이 제지방량 수치를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참가자들의 몸에서 대사량이 극심하게 떨어진 이유의 핵심 원인은 근육량 감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참가자들의 평균 제지방량 변화입니다. 제지방량 값은 다이어트 전 75.5kg에서 다이어트 직후 64.4kg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6년 뒤 70.2kg까지 증가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렇게 변한 수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수분일 거예요. 그 근거는 제지방 성분 중에서 이렇게 빠르게 질량이 감소하고 늘어날 수 있는 체성분은 수분이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헬스계, 다이어트계에서 근손실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서 근육에 대한 속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 사실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팔을 머리 위로 들었다가 내려보세요. 방금 사용하신 건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죠? 그건 심장벽의 심근의 움직임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뼈와 장기에 붙어있는 근육들의 운동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근손실, 근육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근손실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몸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미 중요한 에너지 저장고가 있어요. 바로 체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이나 굶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몸에는 글리코겐의 형태로도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양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굳이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근육의 단백질을 에너지로 쉽게 쓸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이 정말 절박한 상황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존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그 절박한 상황이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만약 현대인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지 않았다면 인슐린 분비가 크게 자극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마다 지방이나 글리코겐에서 에너지를 꺼내어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인의 표준 식단은 하루 3끼를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패턴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다시 그걸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혈당과 인슐린 분비 패턴에 따라서 우리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슐린 농도가 낮게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체지방을 제대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려면 인슐린 농도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적게 먹는다고 해도 탄수화물을 특정량 이상 먹으니까 자꾸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대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부족한 에너지를 근육에서 꺼내어 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간헐적 단식과 저열량 식단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따로 다뤄볼게요. 결론은 근육량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감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혹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지난 몇 년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몸은 좋아지고 스트렝스는 늘었어도 골격근량 자체는 1kg이 늘었을까 말까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인바디 기계에서 단기간에 1kg 이상의 골격근량이 변했다면 그건 기계의 오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육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 더 있긴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이거나 약물을 사용하면서 운동을 하거나.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다이어트가 끝나고 근육량을 2kg 이상 늘리는 건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대사량 감소의 핵심 원인이 근육량 감소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근육도 체지방도 결국 우리 몸의 세포이고요. 모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 1kg이 하루에 태우는 에너지가 약 13kcal, 체지방이 태우는 에너지는 약 5kcal입니다. 어떤 분들이 근육량이 늘어나면 대사량이 늘어나서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수치를 이해하게 되면 꽤 흥미롭게 보이죠. 근육량이 증가하면 대사량이 증가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중요한 건 얼마나 늘어나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근육량이 1kg 늘어나면 하루 대사량이 13kcal 늘어나고 체지방량이 1kg 늘어나면 대사량이 5kcal 늘어나요. 고작 차이는 8kcal 정도입니다. 우리 몸에선 크게 의미 없는 수치예요. 혹시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감소된 근육량 때문에 대사량이 감소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감소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감소했냐는 거죠. 혹여나 극단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감소한 제지방량의 절반이 근육의 단백질이었다고 해볼게요. 근육 5kg의 감소는 하루 소모 칼로리 65kcal의 감소를 뜻합니다. 앞서 더 비기스트 노절 참가자들은 다이어트 직후에 다이어트 전에 비해서 총 대사량은 800kcal, 휴식 대사량은 600kcal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혹여나 그중 절반이 근육이었다고 해도 줄어드는 대사량은 65kca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과정에서 일어난 대사량 감소 효과가 단순히 근육이나 지방량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3가지 이유가 있었다 했죠? 마지막 이유는 이겁니다. 제지방량은 다이어트 전 75.5에서 다이어트 직후에 약 11kg이 떨어지고 다시 6년 뒤에 6kg 정도 증가합니다. 만약 대사량 감소의 핵심 원인이 근육량이었으면 6년 동안 제지방량이 다시 늘어날 때 대사량도 어느 정도 회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6년 사이에 체지방량도 늘고 제지방량도 늘었지만 휴식 대사량은 더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과정에서 발생한 대사량 감소는 단순히 체성분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이유로 저는 다이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량 감소 효과의 핵심 원인이 근육량 감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 원인이 근육량 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사량 감소의 핵심 원인을 호르몬을 중심으로 하는 대사 시스템에 있다고 봐요. 이걸 다루기 위해선 결국 우리는 호르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호르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앞서 연구를 기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 반응 2번째에 대해서 답해볼게요. 다이어트 읽어준 남자 최겸이었습니다.